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복지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후보들마다 다양한 복지 공약을 내놓았는데요. 과연 어떻게 재원 조달을 할 수 있을지 국민적 관심사입니다. 후보들이 우선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복지 정책과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세계 10위 경제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복지국가의 꿈은 모든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시민의 삶도 선진국인 나라 만드는 것이 곧 공정이고 정의입니다. 저 심상정은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주거 불안 없는 사회, 소득 단절과 노후 걱정 없는 나라, 그리고 장애인도 독립해서 행복할 수 있는 나라,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나라, 이런 사회가 우리의 미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규직 중심의 복지체제를 넘어서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모든 일하는 시민을 포괄하는 신복지체제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세금은 똑바로 걷어서 제대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여유 있는 부유층에게 재난 극복을 위한 고통 분담을 더 요청드리고 증세에 더해 확장 재정으로 녹색 복지국가의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네, 이어서 윤석열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모든 국민이 질병, 실업, 또 장애, 빈곤 등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주는 이 복지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초가 되고 또 성장은 복지의 재원이 됩니다. 성장과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사회 서비스 복지는 현금 복지보다 지속 가능한 선순환에 크게 기여합니다. 기본소득과 같은 현금 보편 복지는 엄청난 재원과 세금이 들어가고 성장을 위축시키는 반면에 그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한편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해서 도약적인 성장을 시킴과 아울러 복지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면 더욱 큰 선순환을 이뤄낼 수 있고 맞춤형 네. 복지 또 사각지대 제로의 복지를 구현할 수 네. 있습니다. 네, 이어서 안철수. 네, 다음으로 이재명 후보 답변해 주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인데 복지 수준은 30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가난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건 모든 사람들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세 가지 안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일자리 안전망입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해서 일자리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득 안전망입니다. 기본소득과 각종 수당을 통해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돌봄 안전망입니다. 유아, 아동, 그리고 노인, 장애인과 환자, 확실하게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5대 국가 돌봄 책임제를 하겠습니다. 재원 마련 방법은 첫째는 지출 구조 조정과 같은 세원 관리입니다. 두 번째로 탈세를 확실하게 잡겠습니다. 세 번째, 자연 증가본을 포함해서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작년 9월로 기억됩니다만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 정부가 하위 88%까지 이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 반발해서 나머지 12%까지 이렇게 채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같은 당인 경기도 의회 의장도 반발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이 평등한 나라인데 누군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차별받거나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하셨는데요. 혹시 후보님께서 평등 그리고 또 형평 그 차이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하신 점이 있으신지요? 형평은 아마 실질적 평등과 거의 같은 말로 쓰여지는 것 같고, 제가 경기도 말씀을 잠깐 드리면 이 재난지원금은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게 아니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을 배제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걸로 이미 차별받았는데 국가 정책의 반사적 이익까지 차별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네. 제가 이거 설명드리고자 사실 저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야구장에 키가 다른 사람들이 야구를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은 보면 산술적인 평등입니다. 똑같은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키가 작은 사람 또는 여러 가지 재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야구를 못 보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또 이쪽을 보시면 여기에는 그 키 높이에 맞게 이것이 사실은 이 형평이죠. 즉 공평함이죠. 저는 이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산술적 평등보다는 형평, 공평함 이것이 저는 더 맞는 방향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관련해서 우리 희생당하신 분, 헌신하신 분, 고생하신 분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방역은 국가의 책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을 위해서 국민이 특별한 손실을 입으면 국민들의 그 특별한 손실을 국가의 이름으로 국민들 전체가 책임져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선이 되면 50조 원 추가 추경 또는 긴급 재정 명령을 통해서라도 제가 확보를 해가지고 기존에 보상되지 못한 손실 다 보상해 드릴 것이고 또 예를 들면 코로나 때문에 신용불량된 분들 신용대사면 저희가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생긴 부채는 국가가 인수해서 일부 조정을 하고 또 탕감하는 방식으로 그 고통을 줄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은행들이 전부 상업은행화 됐기 때문에 이 서민들의 금융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민상생은행을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겪는 금융상의 어려움 다 지원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IMF 때 대기업과 그다음에 은행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때 돈으로 169조 원을 지출했습니다. 아직도 50조 원 환수하지 못했는데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정부가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윤석열 후보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부에서 300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할 때 예산을 다른 예산 잘라서 해라고 이렇게 해서 거의 방해를 하시다가 결국은 국민의힘에서 찬성을 했는데 처음에는 300만 원 지급하니까 매표행위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가 300만 원 마련했다라고 문자도 보낸 것 같고 나중에는 1000만 원 내가 당선되면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윤석열 후보님의 진심은 어떤 겁니까? 저는 작년부터 민주당에서 손실보상 없는 손실보상법을 날치기 한 직후부터 50조의 재원을 마련해서 정부의 방역 정책으로 인해서 손실을 본 자영업자 소상인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해야 된다고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후보나 민주당에서는 작년에 내내 실질 손실에 대한 피해 보상 얘기는 안 하셨고 계속 전국민 재난지원금 30만 원 준다, 50만 원 준다 이런 말씀만 하시다가 금년 들어와서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50조를 만들어서 제가 한 그 공약을 이제 모방을 하시더니 결국은 그것도 추경으로 올리지를 못하고 14조 원으로 아니 그걸 왜 일결위해서 날치기를 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는 할 수 없이 사각지대 노인분들에 대한 3조 지원을 보태가지고 일단 17조로 본회의에서 합의 통과를 시켰는데 그야말로 이거는 정부의 시혜나 베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정부의 공공정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분들에 대한 재산권 행사의 손실을 본 분들에 대해서 헌법상의 권리로서 이거는 보상을 해드려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300만 원은 저는 적절하지 않고 실피해를 보상해야 된다고 주장을 일관되게 작년 여름부터 해온 것입니다. 네. 제가 드린 질문은 그게 아니고 처음에는 방해를 하다가 나중에는 비난을 하다가 나중엔 자기가 했다고 하다가 나중엔 1000만 원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일관성이 없다 이 말씀인데 답변을 회피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네, 잠시 후. 아까 저 윤석열 후보님 제가 질문하다 못한 게 있어서 그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여쭤본 것은 1년 6개월 공약을 했는데 지금 현재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는지 두 번째 이 현재 있는 것도 그 정도밖에 못 쓰는데 나머지 제대로 쓰게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 늘리는 것보다는 있는 것도 못 쓰는데 만약에 늘리는 데만 신경을 쓰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지죠. 좋은 직장인 사람만 더 많이 쓰고
안 좋은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못 쓰는 문제가 생기는데 답을 마저 좀 해주십시오. 그거는 뭐 강제로 다 쓰게 한다기보다 1년 6개월씩 최대한 쓸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은 또 사람에 따라서 사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부부 합산해서 1년 6개월씩 3년간 쓰게 하자는 것이지, 뭐 그것이 출산율 제고에 이것이 100% 이것만 갖고 된다는 뜻은 아니죠. 네. 후보님, 네. 질문에 좀 답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 질문을 몇 정확하게 퍼센트 해주시죠. 정도를 지금 쓰고 있느냐? 네. 지금 현재 있는 걸 늘리는 구체적 방법이 뭐냐? 네. 한 번만 더 말씀하시죠.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저는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네, 했는데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 1년짜리를 늘리는 방법이 뭐냐, 누가 네. 더 많이 쓰게 하냐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25% 쓰고 있고 네. 또 25% 이상의 나머지를 계속 쓰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빠들도 쓸 수 있게 할당제를 한다든지 또 자동 등록을 통해서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강제로 하자는 나머지 말씀인가요?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 구조적 성차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금 격차도 크고 또 승진도 어렵고 소위 유리천장이라고 하는데 OECD에서 가장 나쁜 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적 불평등,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고 그 폄훼하면 안 되죠. 그 구조적 성불평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도 해야 된다. 그런데 후보님 저번에 제가 질의했을 때 결국 답 안 하고 넘어가셨어요. 여전히 구조적 성평등은 없고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전혀 없다고야 할 수 있습니까만은 여성의 어떤 중요한 것은 여성과 남성을 집합적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거를 양성평등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여성이든 남성이든 어떤 피해를 당한다거나 또는 공정하지 못한 처우를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 사회가 강력하게 대응해서 그걸 바로잡는데 이것을 집합적인 그 양성의 문제로 접근하는 건 좀 맞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취지가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 아니, 않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제가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드린 거죠. 그 완전히 없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무슨 차이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시지 질문을 말고 정확하게 하십시오. 이 성차별, 성불평등 문제는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다. 그리고 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걸 페미니즘이라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런 노력들은 존중돼야 되고 그 현실은 냉정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님이 계속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부, 처음에는 양성평등 가족부로 바꾼다고 하더니 갑자기 여성가족부 폐지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여성 업무만 하는 것도 아니고 청소년 업무 이런 거 다 하고 있는데 그 폐지해버리면 어쩌겠다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되고요. 이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구조적 성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 중에 하나가 이제 성인지 예산 제도입니다. 그런데 후보님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성인지 예산이 30조 원인데 이거 일부만 떼면 북핵 개발 북한 핵 위협으로부터 막을 수 있는 무기 살 수 있다 이 말씀하셨거든요. 성인지 예산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두 번째 성인지 예산 중에서 어떤 걸 삭감해 가지고 국방비에 쓸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니 뭐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이런 예산들 중에 뭐 좀 여성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차원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예산들인데 뭐 원래 일반 예산을 이제 그런 거로 좀 성과 지표를 좀 과장도 하고 확대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그런 예산들을 지출 구조 조정을 할 수 있는 예산들이다라고 봤고 거기서 조금만 지출 구조 조정을 해도 우리가 북핵으로부터의 대공 방어망을 구축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쓸 수 있다 이런 전혀 얘기죠. 지금 포인트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데 포인트가 왜 안 자, 맞습니까?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을 위한 예산으로 특별히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아니죠. 그게 일반 예산이라고 잠깐만 하지 제가 않았습니까? 질문할 때는 들어주세요. 아니 제가 제대로 얘기를 했는데 오해를 하고 질문할 때는 들어주세요. 네. 네,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규칙을 지키셔야죠. 검사님 출신 아닙니까? 규칙을 안 지키시면 안 됩니다. 자, 일단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삭감할 수 있는지 한 말씀도 안 하셨는 것 같은데 우리 후보님이 제시하신 정책 중에도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 한부모 지원 강화 사업 이런 게 다 성인지 예산이에요. 이게 여성을 위한 예산이 아니고 남녀 성평등을 위해서 특별히 고려해야 될 예산을 모아놓은 겁니다. 분류 방법이 하나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나라 살림이나 행정에 대해서 모르고 마구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 하나 드립니다. 이거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가 매우 심각한데 디지털 성착취물 영상 유통 심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N번방 방지법도 만들어졌고 저희 경기도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도 만들었는데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N번방 방지법 반대하시잖아요. 왜 반대하십니까? 더 철저하게 방지를 하기 위해서 현행 법이 실효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기술적으로 더 연구해서 해야 된다. 네. 그게 저희 당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두 분이 논의하신 것에 이어서 제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님 성인지 예산제도 누가 만들었는지 혹시 아세요? 만든 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아이고. 제가 법안 만들어서 네. 통과된 겁니다. 근데 아직도 성인지 예산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한마디로 예산에도 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여성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 가다 보면 휴게소에 화장실 가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화장실을 이용할 때 여성은 신체 구조상 한 1.5배 시간이 듭니다. 네. 그래서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10개씩 만들면 그게 차별인 거예요. 10개와 15개를 만들어야 동등한 네. 거예요. 이런 성인지적 측면에서 차별을 두면 안 된다는 검증 대상이 바로 성인지 예산이거든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하실 때 이거 삭감해서 북핵 예산 맞겠다 그래서 제가 좀 황당했거든. 여기는 왜냐하면 교육부 예산도 있고 또 국방부 예산도 있어요. 제가 공약집을 보니까 네. 지금 이제 공약집에 차별금지법도 없고 또 네. 비동의 강간죄 도입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네. 일단 차별금지법 공약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공약에도 안 넣으셨는데 하시겠어요? 공약에 있는 것도 다 용두삼이 되는 판인데? 글쎄, 제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반드시 공약에 써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걸 공개적으로 두 차 확인해 왔습니다. 비동의 강간죄는 뭐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거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사실상 반대하시는 입장이세요? 저는 뭐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법안을 쉽게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고 사회적 합의 과정이 충분히 거쳐져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님, 네. 후보님께서 뭐 사회적 합의를 많이 말씀하세요. 곤란한 건 전부 사회적 합의예요. 곤란하니까 예를 사회적 들면, 합의라고. 제가 말씀 명백하면 합의가 필요 없지요. 기회 당연히 드릴 때 그렇죠. 하세요. 그러니까 네. 뭐 원전 문제라든지 차별금지법 문제, 국민연금 문제, 또 지금 비동의 강간죄, 차별금지법 다 지금 사회적 합의 이야기하는데 리더십이 분명한 방침을 가지고 국민들과 논의를 하는 것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어법으로 보면 이제 다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사회적 합의 얘기는. 왜냐하면 공약집에도 지금 명확히 없어요. 그러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저하고 꼭 뜻이 같을 필요는 없지만 이재명 후보님의 입장이 뭔지는 분명히 알아야 국민들도 정확히 판단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차별금지법 부분은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는데 반드시 해야 될 과제다. 제가 질문은 지금 안 드렸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일방적으로 그러지 마시고 가능한 기회를 주세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심상정 후보님. 네. 답변 기회 단문 단답형도 괜찮은데 가능하면 답변을 요구하실 때 좀 명확한 답변을 요구해 주시면. 지금은 질문을 드린 게 아니에요. 네. 질문 드린 게 아니고 아까 제가 질문을 주신 게 여러 차례 아닙니까? 드렸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럼 혼자 말씀하신 거예요? 질문이 아니고? 아까도? 잠시만요. 발언권 네. 얻으신 다음에 누구한테 말씀하시고요. 발언권 심상정 얻으셔서 후보의 주도권 말씀하시는 토론 겁니까, 시간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기본소득 네, 네. 연 100만 원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임기 말까지. 네, 임기 말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50조 정도 돼요. 그럼 당연하죠. 네네. 근데 저는 이제 시민 최저소득 100만 원을 네. 월 100만 원을 맞춰드리겠다. 물론 자기 소득을 포함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저희도 한 50조가 듭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똑같은 50조라고 하면
시민 최저소득 100만 원이 훨씬 질문하십시오. 더 국민들 불평등 해소에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아까 어쨌든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니까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제가 수년 전부터 명확하게 입장을 냈던 것이고,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많은 것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기본소득과 최저소득, 안심소득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여하튼 앞으로 저희는 시민들의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장치들은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네. 이것도 역시 합의를 거쳐서 만들어야 네네. 제가 그래서 하나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거 대통령 선거가 끝나더라도 특검해가지고 반드시 특검하자는 거 동의해 주시고, 두 번째, 거기서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이 당선돼도 책임지자.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어? 지금까지 동의하십니까? 다수당으로서 수사도 다 회피하고 동의하십니까? 지금 대통령 선거가 국민학교 애들 반장 선거입니까? 정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덮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하자니까요. 이게 지난 2월 25일 우리 TV 토론 이후에 다 나온 자료를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새로이 언론에 나온 것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후보님, 그래서 특검하자고요. 그거 왜 동의를 안 하십니까? 지금 동의해 주세요. 당연히 특검하면 수사가 동의하세요. 이루어져야죠. 특검해야죠. 아니 왜 당연한 거를 특검에서 지금까지 안 결과가 하고 있다가 나오면 이제 대통령이 얘기하십니까? 당선돼도 책임지죠. 네. 자, 이제 30초 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말로 위기입니다. 이 심각한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역량 있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부정부패하는 주가 조작 이런 거 하는 후보들 하면 안 됩니다. 좀 전에 보셨습니다. 당연히 특검해야지요. 특검하고 책임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져야 된다. 이거 동의하지 않는 거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저는 분명하게 결론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왜 하는가를 언제나 고민합니다. 정치는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저는 제가 어릴 때 못 입어본 교복 때문에 무상교복 정책 시작했고, 시장에서 주워온 과일을 먹었던 그 아픈 기억 때문에 어린이집 과일 공급 사업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치가 상대방의 발목을 잡고 이렇게 음해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누가 더 열심히 일하는가를 실적을 가지고 경쟁하고 검증받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합정부가 반드시 필요하고, 더 나쁜 정권 교체를 넘어서서 정치 교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좋은 기회를 맞았습니다. 이번에 정치 교체해서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 체제 만들어야 합니다. 개헌과 입법을 통해서 통합 정부가 가능한 시스템도 만들어서 모든 정치 세력들이 여기 계신 안 후보님, 심 후보님 다 참여해서 정말 진정한 국민내각 만들어서 잘 사는 나라 꼭 만들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마지막 TV 토론회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 지지율이 지난 대선 절반인 3% 수준입니다. 솔직히 3배 더 받아서 10% 넘기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득권 양당 정치를 시민의 삶을 지키는 다당제 정치로 바꾸고 싶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힘없는 비주류 시민들의 목소리가 주류가 되는 그런 시대를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파견직, 일용직, 프리랜서, 특고,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3배는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폭력의 위험, 또 성차별 임금, 그리고 육아 독박을 3배는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후위기에서 기후정의국가로 주 4일제 복지국가, 혁신의 국가로, 그리고 가난과 의료비 걱정 없는,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그런 나라로 만드는데 3배는 빨리 앞당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누가 미워서가 아니고 나 자신의 삶을 위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당제 책임 연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소수당, 저 심상정에게 표를 주셔야 합니다. 양당에게 표를 주면 양당 독점 정치만 지속될 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는 소중한 한 표, 저 심상정에게 주시고 저를 도구로 삼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윤석열 후보의 마지막 TV 토론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보셨죠? 저희가 작년 9월부터 특검을 하자, 또 뭐 우리 것도 할 거 있으면 받자 했는데 지금까지 다수당이 이거를 채택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고 선거를 지금 일주일 남겨놓고 또 특검을 하자고 그럽니다. 이렇게 후한무치하고 부패한 이 민주당 정권이 집권 연장을 한다는 것은 재앙입니다. 반드시 정권을 교체해서 제대로 된 나라 만들라고 26년간 부패와 싸워온 저를 국민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불러내 주신 것입니다. 제가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세장의 그 뜨거운 그 열기로서 여러분의 기대가 어느 정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안보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 또 부정부패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여성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아이들이 자라나기에 안전한 나라, 청년의 미래가 안전한 나라, 또 일터에서 우리 근로자들이 안전한 나라, 질병, 실업, 빈곤으로부터 안전한 나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위대한 국민의 상식과 부정부패 무도 세력과의 대결입니다. 3월 9일 국민 승리의 날로, 상식이 회복되는 날로 네. 만들어 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네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요, TV 토론이 후보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커졌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마지막 토론이 유권자 여러분의 최종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라겠습니다. 선거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도 하죠. 오는 금요일과 토요일 사전투표가 있고요. 다음 주 3월 9일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열띤 토론, 오늘 장시간 벌여주신 네 후보 모두 많이 수고 많으셨습니다.